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죠. 이 프로젝트 관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겠죠. 예를 들어서 발주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최초로 기획을 해서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수행 주체 입장에서, 그지? 수행 주체 입장에서 또 하나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해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다 포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여기서 발주자 입장에서의 그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7가지로, 예를 들어서 정보화 기획 단계,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지만, 그 발주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화 기획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단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기획이 되면 그걸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획과 계획이 있는데, 기획은 예를 들어서 뭐 비전과 목표와 그 기관의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큰 바탕 그림, 요거라고 할 수 있고, 계획은 이거를 기획을 더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자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여기에 세부 단계가 또 있겠지. 그 다음에 사업이 수행되죠. 수행이 되면 다시 검사라는 게 있어요. 검사는 뭐 감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검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검사가 그거예요. 이래야 이제 대가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렇게 대가가 지급되면 실제로 서비스하는 거죠. 서비스에 들어가지. 그게 이제 그 운영이고, 성과 평가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죠? 부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겁니다. 이제 감리는, 아까 이제 감리는 하는 단계가 뭐 사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의 단계가 있고, 이제 사후 감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프로젝트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중간 감리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감리는 사업을 발주한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 중간 입장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빠진 것이 없는지, 제대로 품질은 갖추었는지를 검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이라서, 요 7개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행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뒤에 가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기본 사업 관리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발주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데,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 계약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검사 운영하고, 성과 평가하는 아까 제목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 여기에 이제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 기획이다 하면 저 기획을 하고 예산 확보하고 성과 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그 기획서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 가서는 그 계획안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안을 작성해서 그걸 좀 검토를 하고, 검토에서도 이제 계속 보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전협의라는 게 있어. 사전협의는 뭐 예산이 중복된다든가 또는 시스템의 어떤 상호 운영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사업계획서 확정하는데 사전 계획은 이제 여기 사업에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우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요. 이거 이제 RFP라고 하는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잖아. 그래서 제안 요청서 작성하는 단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찰까지 가네. 제안 요청이 있어요. 제안 요청에는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입찰까지.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거는 제안서를 평가해서 계약 체결까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수행을 해. 사업 수행하라는,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업자가 선정된 거예요. 사업자가 선정됐고,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되는지도 같이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PMO라는 건데, 프로젝트 매니저 오피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업자가 사업을 관리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발주한 기관이 PMO 입장에서 사업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수행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하는 거를 또 그 위에서 그 발주자가 PMO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는지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운영은 사업자가 사업을 다 했어. 그럼 사업자가 사업할 때도 사업 착수하고, 인력 진도 품질 관리하고, 변경 관리, 예산 관리, 보안 관리, 하도 관리 굉장히 많지, 그지? 그래서 사업자 중에서도 사업 관리하는 사람을 PM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매니저. 이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운영을 하잖아. 검사 운영은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출물을 인수를 받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야. 종료가 되면 잘못했으면 지체상금을 물리고, 늦게 있으면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업하는 동안에 사업비는 착수금, 처음에 시작하면 돈을 얼마 줘. 그 다음에 중도금, 중간에 돈을 줘.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돼.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대개 3번에 걸쳐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운영을 하는 거지.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걸 유지,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과평가는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율평가가 있고 성과관리 평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체평가가 있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부서 또는 개인의 평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업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사이트에 사업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할 건데 PM이 주로 이 부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대금을 받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하는 부분이죠. 근데 기업이 이런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이 프로젝트가 왔는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하면 오히려 사업을 잘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의 이제 개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는 거야. 아까 이제 사업을 기획해서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에 감리와 PMO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감리와 PMO. 감리는 뭐냐면 뭐 이거는 감독, 뭐 감리는 대략 알 거야, 그지? 그럼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중간중간 감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감리도 뭐 사전 감리, 뭐 중간 감리, 그 다음에 뭐 사후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검사 전에 감리를 하는 거야. 검사 전에. 그럼 이제 감리할 때도 이걸 이제 사업을 발주한 사람, 발주자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람이 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자는 사업자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잖아. 그러면 수행을 잘 하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 발주자는 전문가가 좀 적죠. 그래서 사업자가 잘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감리한테 맡겨요. 전문인한테, 전문 감리기관에. 그래서 또 감리 사업자를 선정해. 감리 사업자를. 그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감리 법인을 선정하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야. 그리고 감리를 시행해. 감리 시행할 때도 감리 시행 계획이 있겠지. 그 다음에 감리 사업 관리해. 그러면 이 발주자는 이 감리하는 사람이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감리 사업 관리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감리를 일부 변경할 수도 있고 감리에 대한 보안 관리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가 완료되면 이 감리자한테 대가를 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주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행안부라고 치자.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치고 요 사업자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예를 들어 뭐 S사라고 합시다. S사. 그러면 행안부에서 S사가 사업하는 거를 감리를 하도록 감리 사업자도 선정하고 또 그 전에 S 사업자를 선정을 했잖아. 그리고 요 행안부의 담당 부서가 감리도 잘하는지 사업자가 사업을 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나. 그게 이제 PMO라는 거거든. 그래서 PMO도 이제 요 행안부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막 그 정부 부처, 행안부든 국토부든 해양수산부든 교육부든 이런 데들이 정보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사업자 선정하고 감리하고 감리와 사업자가 일을 잘하는지 관리하고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PMO라는 거를 두고 이거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 오피스라고 하는 조직인데 감리와 사업자가 사업하는 거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조직이란 말이야. 근데 이 행안부의 발주한 기관에 그런 조직을 두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위탁 관리를 해요. 위탁. 그러니까 전자정보사 위탁해가지고 PMO를 두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사업자를 또 선정해야지. 그러니까 발주자가 PMO도 선정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지. 시스템을 개발할. 그 다음에 감리자를 선정하지. PMO를 선정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MO 사업자를 선정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PMO 사업을 수행하지. 기획, 집행, 사후 이거 다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PMO 사업 종료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큰 기획은 예를 들어 이 발주자 행안부가 하고 그 기획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관리 PM을 선정하고 또 감리하는 감리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 또 감리와 그 PMO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가서 일을 할 때 이 일과 관련된 사람은 나의 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장 위에 뭐 PM이 있고 PM 그 밖에 그 감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리한 사람 옆에 PMO가 있고 그 위에 최초에 준 사업자가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그 일을 진행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PM복이라는 게 나와요. PM복은 이제 대개 사업자가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자가 사업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PM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의 전체적인 지식을 담아 놓은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198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제 표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주도해서 한 거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별로 5가지 큰 프로세스 그룹과 9가지 프로세스 관리 이 안에 40몇 가지의 세부 액티비티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어떤 컨설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표준 모델. 그래서 프로젝트를 놓고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단계적으로 프로세서와 문서 뭐 이런 산출물 뭐 가이드라인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이거를 그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다, 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단점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하다. 아까 이건 뭐 5가지 그룹에 9가지에다 46가지인가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또는 뭐 일주일에 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쭉 규모가 큰 몇십억짜리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도 결국 나가면 뭐 몇억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들의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 실제로 이 PM복을 공부해서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관리자로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대개 가면 프로그래머부터 출발하지만 프로그래머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프로젝트 관리하고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임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갖추려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관리하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그 프로그래머 단계부터 이런 역량들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역량을 확보한다면 훌륭한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PM복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PM복에 대해서는 아주 지겹게 할 거니까 여기서는 큰 틀만 얘기해 주네. PM복의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준비 단계네. 계획과 실행과 모니터링 종료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때 이해하도록 하고 이런 틀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것만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관리 영역에 대한 게 있네. 여기 보면 그룹을 4개로 한다고 그랬지. 자, 프로젝트 통합관리, 프로젝트 비용관리,
프로젝트 범위 관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여기 이제 9개 부분이네. 자, 순서대로 통합 관리, 비용 관리, 의사소통 관리, 이해자 관리, 범위 관리, 품질 관리, 우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조달 관리, 이렇게 9개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세부 영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6.0 버전이 있는데, 이 9개는 갖고 이 안에서 일부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그 변동된 거는 뒤에서 여러분 다시 알려줄게요. 바로 나오네요. 자,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6.0이 나왔는데, 대부분 자료들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표시했는데, 이 범례 보면 빨간 걸로 하면, 빨간 거는 좀 6버전 가서 변경된 내용이고, 이 녹색은 없던 게 추가된 거고, 이 선으로 건 거는 6에 가서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그룹별로 착수, 계획, 실행, 감시, 종료, 이렇게 이제 5가지 그룹을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계획 프로세스 그 구분에 가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동된 거야. 여기 6.4가 9.2로 이동됐지, 그지? 9.2로 이동됐고, 9.2 가보는 방법은 이렇게 9 가서 9.2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이동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좀 변경됐고, 요 부분도 8.2에 들어가 있고, 요게 실행의 프로젝트 통합관리 부분에서 프로젝트 지식관리라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일부 변동이 됐고, 줄 걷나? 줄 걷으면 빠진 거고, 변동된 거는 이게 줄 건 거 같아요. 그죠? 빠진 거. 그 다음에 변동된 거죠. 일부 변경이 있었던 부분이야. 빨간 거니까. 요거 새로 위기 대응 부분이 추가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감시 모니터링 부분에서 9 부분에 이제 통합 자원 관리 부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이렇게 좀 용어가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조달 종료라는 부분은 또 삭제가 됐네. 삭제가 됐고, 자,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요 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변동됐는지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요 틀만 좀 이해하고, 이렇게 그룹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활동 부분 있잖아. 지식 영역. 이 지식 영역별로, 그룹별로 이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기, 한눈에 딱 들어오네. 참고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정보와 기획 단계. 이 기획 단계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정보와 기획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계획 수립 단계, 세 번째 사업자 선정과 계약, 네 번째 사업 수행, 다섯 번째 검사와 운영, 여섯 번째 성과 관리, 일곱 번째 감리와 PM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보와 기획 단계라는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당장 정부 부처, 물론 공무원이나 또 공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 큰 틀에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 정보와 기획 단계부터 감리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기획도 엄청나게 많이 수립을 해보고, 그래서 생생하게 사례들을 좀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차후로 미루고 여기 있는 그 수업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자 봅시다. 이거는 아까 그 발주기관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기획은 중앙관서의 장을 있는데 중앙관서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뭐 행정안전부, 교육부 이런 중앙 부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매년 1월 30일까지 당회 회계연도라고 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까지. 그러니까 기획을 하면 금년에 계획을 세우면 5년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동안에 대한 중장기 사업을 수립하고 이거를 뭐 그 중앙행정局장과 지방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정부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로 기획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계획에 대한 그 정부와 계획 수립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를 하겠지. 예산 확보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디하고 뭐 예산 규모를 산정해요. 그래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 집행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요구할 거를 하는데 각 중앙부서 내에서도 또 1차적인 심의를 거쳐서 요게 이제 기획재정부로 가고 기획재정부에 다시 국회에 가서 승인을 얻어야 돼. 국회 승인을 얻어서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중앙부처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사업은 성과관리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계획 수립 단계야. 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사업계획서 안을 작성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이라는 개념,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죠. 제도, 규정에 맞는지 이런 거 보는 거야. 또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규정 만들어야 되는 거를 뭐 법이라면 법 제정, 또 개정한다면 개정, 또는 이 범위 내에서 준수하는 것도 있지. 이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 또 기술 검토, 그지? 소요 예산, 소요 자원, 예산. 자원이라 하면 뭐 예산도 들어가지만 뭐 인력이라든가, 그지? 또는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 다,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적용 계획 수립도 하는 거야. 뭐 요즘 보면 기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안이 작성되면, 안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 전에 만들어지는 거야. 확정 전에 검토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검토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지? 그러면 사업수행 계획서를 검토해. 그래서 검토할 때는 뭐 기술평가 같은 거를 좀 시행하고, 기술평가 시행하는데 기술평가 시행한 결과서가 있겠지.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안 요청서에 다시 반영하고 그러지. 보안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성이 중요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보안 대책을 수립하면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주냐면 국가정보원이 검토를 해줘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그지? 정부에서 정보계획 수립하면 보안성 검토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를 해준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뭐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그 보안 제품이나 뭐 어떤 장비, 소프트웨어나 장비 이런 거를 이제 그 사업자가 선정해서 쓴다 할 때 이게 보안성이 있느냐 이거를 국가정보원장이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검토해서 미리 승인해 놓은 것도 있어. 이제 그때그때 승인받기 어려우니 미리 승인한 게 있어. 미리 승인한 거를 쓰는 거야. 근데 쓰더라도 이제 썼을 때는 승인이 빨리 나지. 승인 난 거를 썼을 때는 승인이 빨리 나지. 근데 승인 나지 않은 거는 별도로 그 제품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업 통째로 묶어서 국가정보원장한테 다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는 시스템 이거는 암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해커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협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보화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기관과 상호 연계. 자, 정부에서 하는 걸 이제 전자정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모든 데이터들이 그지? 데이터들이 연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뭐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있잖아. 그럼 여기 보면 학생에 대한 그 행정부 처리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건강이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학생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하는 정보. 그다음에 이제 뭐 상급학교 입시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입시는 어디야? 대학들하고의 상호운영성이 있어야지. 건강은 복지부의 시스템, 보건복지부 시스템하고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지.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려면 행안부의 주민정보 이쪽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기관 내 시스템끼리의 연계성도 보지만 다른 부처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다 요걸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는데 요거를 최종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이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시스템 개발이다 하면 계약을 해야 정보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전에 그럼 사업이 확정됐다.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제안 요청이라는 작업이 있는 거야. 제안 요청은 뭐냐면 발주자가 그 예비 사업자지. 그러니까 예비 사업자 1, 뭐 예비 사업자 2, 예비 사업자 3.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지,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시스템이 있다. A라는 시스템이 있어. 발주자가 사업계획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돼. 선정하려면 사전에 준비할 게 뭐냐?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제안 요청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요건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요건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소요 예산, 사업 기간, 평가 기준,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럼 요것만 해도 뭐 한 40-50페이지가 보통 한 40-50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 크기는 여기도 보면 막 확인 사항들이 있잖아. 제안 요청서 항목 확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이런 게 정부의 어떤 법 체계를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크게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하드웨어도 들어가, 소프트웨어도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기존 개발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하지. 패키지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연계라든가 뭐 보안 하는 암호화 패키지라든가 DBMS라든가 웹 서버라든가 막 이런 패키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있잖아. 요거는 어떻게 돼? 개발해야 되는 거야. 개발. 그래서 분리발주가 뭐냐면 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거를 따로따로 발주를 내라, 입찰을 내라, 하드웨어도 따로 내라. 이게 분리발주야.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를 전체로 묶어서 발주를 내면 그러니까 발주기관은 다 전체를 묶어서 발주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 하나가 선정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로 이거를 시스템 규모가 크면 대기업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나중에 대기업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거지. 전부 다. 또 하청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이윤을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나누니까 맨 말단에 하는 기업한테는 이윤이 적게 가는 단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쪼개서 발주하는 것이 분리발주야. 예를 들어서 DBM에서 따로 내라, 웹서버 따로 내라, 소프트웨어를 따로 내라, 하드웨어 따로 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 입찰에 응찰해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관리할 대상이 많아지는 거지. 하나로 묶으면 한 회사인데 여러 개로 나눠서 하면 여러 회사를 다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 발주기관은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내려고 그러고 또 정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데는 뭐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그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정보통신부 이런 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데서는 기업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조달에다가 조달청에 그 등록을 해놓고 요거는 경쟁 없이 살아가는 제품들이 있어. 또 이런 제품도 또 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이슈들을 감안해서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서 입찰 안내를 하겠지. 입찰 안내서에는 또 그 제안서 작성 항목도 확인하고 계약 조건 결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입찰에 참여한 걸 응찰이라고 그래. 응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아까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확인하는 거. 제안서 보상 제도를 명시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제안 요청서가 만들어지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 요 예비 사업자들은 제안 요청서는 시스템 개발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는 거야.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기업은 제안 요청서를 보고 제안서를 쓰게 돼요. 제안서가 뭐냐면 나 이 시스템 개발을 당신이 요청한 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거 작업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작업. 그리고 몇백 페이지, 그죠? 몇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업계획서를 한 달, 두 달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비용이. 그래서 제안서를 써낸 회사에 그러니까 그 낙찰이 된 회사는 사업을 하니까 되잖아. 이윤을 가져가잖아. 그런데 10개 기업이 응찰해서 1개 기업만 선정하는데 9개 기업은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밤새워서 작성했는데 이 작성한 인건비와 비용은 다 날라간 거지. 그래서 그렇게 큰 거는 제안서를 쓰는데 고생했으니까 떨어졌더라도 이 비용을 줘라라는 게 이제 보상제도예요.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입찰 안내서가 만들어지면 입찰 공고를 띄워요. 이거는 이제 공고문을 작성하고 공고를 실시하고 입찰 보증금 관리하는, 입찰하면 또 입찰 보증금도 내는 게 있어, 사업자가. 그런 관리하고. 근데 공고는 뭐 신문이라든가 조달청 같은데, 조달청이라든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 웹사이트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사업자들이 그 제안서를 써서 내고 입찰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고요. 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 계속 제안 요청 설명회라는 게, 자, 아까 이제 제안 요청서라는 걸 있는데 그 제안 요청서는 시스템 개발이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제안 요청서, 시스템 개발에 대한 그 뭐랄까 요건, 사항이 정의가 된 거라겠지. 근데 굉장히 양이 많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50페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문서로 작성했어도 한 번 더 설명하면 좋겠지. 그게 제안 설명이에요. 그럼 제안 설명을 언제 한다라고 공지를 해. 입찰 공고할 때. 그러면 생각이 있는 기업들은 와가지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가격 작성이라게 되는데, 발주자가 입찰 공고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총 예를 들어서 40억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요 가격 이내에서 그 가격을 써내서 입찰을 따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추정 가격을 상정하고 설계를 하고, 추정 가격을 만들었으면 이제 설계를 해보고 가격도 더 조사해보고, 그래서 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원가 계산을도 해요. 원가 계산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원가 계산도 하고, 여기 원가 계산하면 뭐 한 세 군데를 했다 그러면 세 군데 한 거를 평균을 내서 예정 가격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마감하면 며칠 몇 시까지 뭐 제안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제안서를 갖다가 딱 제출하면 그 예를 들어 18시까지 접수하면 18시 1초만 넘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낸 회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항의를 해. 그래서 딱 그 기간 내에 미리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다 냈어.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거야. 평가,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엄청 공정하게 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평가위원회를 뭐 예를 들어서 9명 구성했다. 그러면 대개 이제 뭐 전문가들로 구성돼, 교수들, 그 다음에 뭐 발주기관 있는 사람들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순위를 매겨. A기업, B기업, C기업. 여기 98점, 여기 90점, 여기 95점 이런 식으로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상 제안서 아까 쓰는데 노력이 많으니까 그 보상을 대상자 선정도 하고. 자, 이러면 여기가 1순위가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이라 했잖아. 협상을 해. 그러면 제안서를 놓고 제안 요청서와 제안서를 놓고 자,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제안서에 낸 거와 제안 요청서 요구한 것이 서로 맞는 건지 또는 더 요구할 게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쭉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이 업체가 다 받아들이면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건지를 몰랐다. 우리 못한다. 예산 초과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후순위하고 다시 협상을 해요. 여기가 받아들이면 계약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간혹 예전 가격이 40억이다. 그런데 도저히 기업들이 40억에 못한다 했을 때는 그 누구도 대상자 없는 거야. 유찰이야. 이걸 유찰이라고 해요. 유찰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기술이 전부 다 안 된다. 그래도 또 유찰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재입찰, 재공고를 내서 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안서 보상이라는 부분도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자,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거. 그죠? 우수 제안서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보상할 그 제안서를 선정하는 거지. 그리고 기술 평가가 80% 이상. 우수라는 게 그래도 기술 점수 80점 이상 받은 사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준비해서 계약 체결하는 계약서 만들어서 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할 때 이제 계약 보증금이라는 걸 또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업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사업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업 수행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자 선정에서 계약까지가 되겠습니다.